안녕하세요. PODO 포도입니다. 저는 최근 무기력함을 많이 느꼈어요. 제 딴에는 열심히 유튜브를 위해 촬영도 열심히 하고 급기야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좋은 카메라로 기기 업그레이드도 하고 편집도 오랜 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 허리 통증을 느끼며 질리고 질릴 때까지 하고 잘하지도 못하는 영어 자막을 달며 정말 쥐구멍에 숨고 싶더라고요. 유튜브 채널을 오픈한 지 만 3년이 다가와요. 매주 1회는 영상을 업로드한 것 같은데 유튜브라는 치열한 생태계 안에서 두각을 드러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안 지치는데 이번엔 좀 지치더라고요. 다른 잘 나가는 채널들에게서 성공 요인을 벤치마킹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즐겨보던 유튜브를 질투 어린 시선으로 보게 되었죠. 아, 저 사람은 얼굴 자체가 연예인이네. 뭘 해도 그냥 예뻐. 아, 저 사람은 집이 너무 예쁘잖아. 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오래되고 못났지? 저 사람은 진짜 무슨 영화 같아. 촬영을 왜 저렇게 잘해? 와, 저 사람은 진짜 센스가 좋다. 저거를 편집으로 저렇게 살리네? 오, 배경음악을 너무 잘 고른다. 아, 진짜 오랫동안 음악을 찾은 거겠지?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남과 비교하는 나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의기소침해지고 묵묵히 꾸준히 만들어내던 브이로그에 손을 못 대었어요. 물론 현재의 모습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저는 더 잘 되기를 바랬거든요.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가 커서 제 기대치에 제가 눌렸죠. 생각해보면 19년의 우울증의 시작도 이랬던 것 같아요. 남과의 비교. 제가 18년 10월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우울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 단짝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3주 늦게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같이 결혼 준비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평소보다 속속들이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의 금전적인 도움 없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친구는 양가 부모님께 억 단위의 도움을 받으며 결혼을 했죠. 저는 남편과 적당히 예뻐 보이는 매일 착용할 수 있는 반지를 구입했어요. 친구는 시부모님께 아주 큰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를 받았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른 시작에 많이 부러웠고 질투를 느꼈어요. 저는 사실 질투를 많이 안 느껴보고 살아왔거든요. 나 정도면 충분히 괜찮지. 나 정도면 공부 잘하지. 나 정도면 얼굴 볼만하지. 나 정도면 어디 나가서 꿀리지 않지. 다른 사람의 장점이 있는 것만큼 나는 또 다른 장점이 있지. 항상 이렇게 생각해왔었는데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에 현실의 벽을 처음으로 만난 것 같았어요. 그 벽은 절대 넘지 못할 것 같았죠. 사실 객관적으로 나의 처지가 나쁜 건 아닌데 그땐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들만 보이더라고요. 17년부터 감사일기라는 걸 썼었어요. 지금도 제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면 아마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감사일기에 실패했어요. 약 1년 동안 매일 밤마다 하루에 감사했던 일 최소 3가지씩을 썼는데요. 결과적으로 심신관리에 실패했어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었구나. 안 적었으면 모르고 넘어갈 뻔했다 라고 생각하며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매일 기록하는 것과 최소 3가지 적는 것에 집착을 하다 보니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전혀 안 감사한데 굳이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구석을 억지로 찾아내서 꾸역꾸역 감사하다고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저는 괴리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나는 좋은 일이 많은데 실제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나는 내가 긍정적이고 마냥 밝고 어둠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를 원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서 스스로를 부정만 했어요. 아니야, 나는 더 좋은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내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어도 지인의 행복에 배아파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매일 감사일기를 쓸 정도로 긍정적이고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누가 단점이 없겠어요. 심지어 제가 정말 사랑해 마지 않는 반려견 순대에게마저도 단점이 있는걸요. 털갈이라든지 털갈이라든지 털갈이라든지. 저는 잘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에요.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더 잘하고 싶어지면 그땐 남과 비교를 해요. 근데 그 비교하는 시간이 나의 하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순간 우울함과 불안함이 같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우울증과 불안장애 시리즈를 연재하며 여러분들이 많이 여쭤봐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하셨나요? 어떻게 하루를 보내며 완치가 되셨나요? 담백하고 명쾌한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긴 시간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치료의 첫 시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나 자신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첫 시작이었어요. 자기 수용 단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절대 평생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것 같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통해 배운 것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자기애가 아주 높아요. 그래서 우울증에 안 걸릴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자기애가 높은데 그 친구들의 자기애랑은 좀 달라요. 그 친구들은 본인의 모습 그대로를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한다기보다는 스스로 무엇이든 성취했을 때 뿌듯해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노력하고 해냈을 때 스스로가 아주 사랑스러워서 뭐든 시도하면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성취해낼 때까지요. 근데 이런 성격의 단점은 나름의 노력을 투여했는데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요. 평소에는 비교를 안 하는 편인데 목표치에 도달 못해 더 잘하고 싶을 때 벤치마킹을 하고 싶어서 성공한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요. 그러다 보면 제 부족한 면과 비교가 되어서 초반에는 으쌰으쌰 하다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제 성에 못 이겨서 넘어져요. 저는 이런 성격이라는 걸 우울증을 극복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친구와 상담을 하면 친구의 고민을 새겨 듣고 골똘히 고민하면서도 저 스스로의 성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착한 여자 컴플렉스처럼 항상 고운 말만 내뱉고 제가 마냥 어두운 말은 전혀 없고 그저 해맑은 사람이기만을 바랬어요. 그리고 속으로 질투나 시기심이 들면 사람이라면 당연히 들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내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하면서 그런 감정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부정하며 지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며 심적으로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병가를 시작한 후 한 달은 꼬박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데만 시간을 썼어요. 병가를 시작하기 전에는 멀쩡히 살아남기 위해 남에게 멀쩡해 보이기 위해 저도 모르게 감정을 억누르고 지냈어요. 괜찮지 않았던 모든 순간에 아니야 내가 유별나서 그래 별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하며 저의 감정을 무시했어요. 병가가 시작된 후에 긴장이 풀리며 회사에 다닐 때 나타나지 않았던 증상들이 시작되었어요.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내가 정신과를 찾아가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라는 걸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고 정신과 약을 받아와서는 그걸 먹질 못하고 많이 울었어요. 내가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가?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이 바로 나구나. 내가 정신과 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상담과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도 저는 수용의 시간을 보냈어요. 갑자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저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병가 기간 동안 평일에 여유로운 자유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요. 혼자 도서관에 갔다가 공황이 시작되었고 저는 넓은 공간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자동차 안에서 터널을 지나는데 식은땀이 쭉 흐르며 불안해하는 저를 마주했습니다. 혼자서 시내 이동도 수백 개의 터널을 지나야 도착할 수 있는 고향으로의 이동도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스타벅스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시끄러워서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어 혼이 빠져나가는 느낌에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정상인의 범주에 내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외출을 아예 못하게 되었어요. 집에 가만히 있어도 문득문득 찾아오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극도의 불안함에 수시로 불안함을 낮추는 약을 복용했어요. 필라테스를 하러 가서 워밍업 운동을 하면서 심장 박동수가 올라갔습니다. 운동으로 인한 거란 걸 뻔히 알지만 공황 증세의 과호흡 증세가 시작될 것만 같은 불안감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누워서 호흡만 고르다가 돌아왔어요.
회사원으로서는 하루에 커피 5잔은 거뜬하게 마셨는데요. 불안장애가 시작되니 카페인으로 인한 심장 박동수 증가가 너무 불안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커피를 못 마시게 되었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것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못한 채로 그냥 울고 또 울고 울다가 지쳐 잠들었어요. 지인들의 사소한 걱정 어린 위로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 다시 울고 불안해하며 사람들과의 연락도 끊었습니다. 그때는 TV 프로그램도 보지 못했어요. 외출을 못하니까 시간 도둑이라는 넷플릭스를 시작했어요. 꿀잼이라는 미스터 선샤인을 보았는데요. 가끔 울리는 총성에 신생아처럼 놀라서 울음을 시작해서 며칠 동안 작은 소리에도 흠칫흠칫 놀라며 불안해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을 몸으로 느끼며 마주했습니다. 책을 읽고 싶어서 책을 펼쳤는데요. 나는 분명 한국어를 아는 사람인데 마치 처음 마주하는 외국어처럼 자음 모음을 문자로 인식은 하지만 머릿속으로 활자의 의미가 전달되지가 않았어요. 문장 하나 읽어가는데도 큰 집중력이 필요하고 그 정도의 집중력은 저에게 지금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 달간은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의 꿈은 보통 사람처럼 외출해서 예쁜 카페에 방문하고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그 공간에서 책을 읽고 취향이 가득한 소품샵에 들러 감탄하며 쇼핑을 해오는 게 제 꿈이었어요. 19년 봄이라 코로나가 시작된 기간이 아니라 정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던 때에 그거를 하지 못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무해한, 자극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브이로그라는 장르만 하루 종일 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못하는 것들이 늘어날 때마다 낙심했습니다. 상태는 심각해졌고 저는 나을 거라는 희망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상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 달을 그냥 나는 상태가 많이 안 좋구나를 깨닫는 시간만 보냈습니다.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지금만 생각해보니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내 몸이 억눌렀던 감정들을 토해내는 시간을 거쳐서 굶어 터지는 그 시간들을 지나쳐 오며 나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좋은 건 미리미리 악화되기 전에 관리하는 것이고요. 이미 굶어버리고 터졌다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소독하며 잘 관리해주면 됩니다. 평소에 나 스스로를 관리를 못한 만큼 오랫동안 나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교과서적인 이상적인 모습을 정해놓고 제 자신을 끼워 맞추는 저와 이별했어요. 저는 예민한 기질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잘하고 싶으면 열심히 하다가 자기 성미에 못 이겨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시기심도 느끼고 그럽니다. 근데 이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거잖아요. 아무리 특별한 나라고 별거 있나요? 그때는 전혀 몰랐는데요. 제 몸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제발 나를 사랑해달라고 이제는 좀 쉬면서 그동안 못 보살폈던 나를 보살펴달라고 했던 신호인 것 같아요. 그때는 그저 이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막막했어요. 결국은 조금씩 호전되고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다 보니 낫더라고요. 나의 배우자, 나의 애인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는 것도 참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부족한 내 모습까지도 잘 감싸 안아주세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나아질 거예요. 그동안 많이 고달팠던 나를 좀 안아주세요.